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정광선 전 방위사업청 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항상 그 최다 조회수 영상에 지분을 갖고 계시는 아, 그렇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네. 오늘도 뭐 KF-21 비롯해서 우리 뭐 항공 무기 여러 가지도 좀 여쭤볼 텐데 네. 그러면은 그 F5면은 이렇게 세대로 따지면은 뭐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F5는 세대로 따지면 3세대 정도라고 그게 보면 3세대예요? 돼요. 네, 네. 얼마 전에 또 퇴역도 했는데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뭐 네. 4세대, 4.5세대 막 이렇게 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단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최신 전투기로 갈수록 어떻게 비행하기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 비행하기가 엄청 편해지죠. 비행하기가 엄청 편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비행 착각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이제 구름 속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나는 이렇게 수평 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는 수평 비행이 아니고 이렇게 꺾어져 있는 날개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공기는 날개가 내려간 쪽으로 그죠.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꾸로 가신 비행기도 있고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몰라서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요즘 비행기는 그것들이 저희 그 KF-21만 해도 그런 상태의 비행을 오래 하면 워닝이 그다음에 그럴 경우는 손을 놓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형태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자체는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임무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많은 항공 전자전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조종사의 기량이 늘어나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롤플레잉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을 하게 되면 네네네. 그 기능을 많이 해가지고 막 조합을 하는 손빠르게 조합을 하는 친구들이 그 항상 승리한다라고 그쵸, 얘기하지 그쵸. 않습니까? 손이 빨라야죠. 네, 그것처럼 요거와 요거를 어떻게 결합을 해서 하면까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 조종사들은 착륙 뜨고 내리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도 그 긴박한 순간에 빠르게 네. 빠른 판단.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주면. 제가 이제 사업단장을 할 때 저희 KF-21 항공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육군 장성을 네. 그 시뮬레이터 KF-21 시뮬레이터에 한번 탑승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우리 한국항공에 있는 엔지니어가 좀 조절을 해주고 해서 뜨고 내리셨어요, 그분이. 시뮬레이터. 네, 시뮬레이터. 근데 그 시뮬레이터가 항공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뜨고 내리는 거는 상당히 뭐 쉽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편해졌다. 많이 편해졌다 옛날보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버튼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막 천장에도 막 버튼 엄청 많고 막. 네, 그런 버튼은 다 있는데 그 버튼이 전부 터치 플레이로 다 하나의 스크린 안에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처럼요? 네. 그래서 저희 KF-21은 옛날에는 라드라고 그래서 라지 에어 디스플레이, 지금은 멀티펑셔널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보면은 큰 화면 하나가 있고요. 그거를 뭐 필요에 따라서 3등분, 4등분, 5등분 이렇게 등분 해가지고 이쪽에는 어떤 정보, 이쪽에는 어떤 정보를 해서 조종사가 자기 구미에 맞게 그것을 세팅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뭐 이런 거 태블릿 자기 화면 편집해 놓듯이. 네네. 전부 타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종사도 이따시만한 장갑 끼잖아요. 그게 되죠. 그 장갑을 끼고도. 네. 그것도 또 예민하게 잘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 KF-21 우리나라 이제 자랑 그 사이에 테스트가 엄청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네네. 이게 벌써 22년부터 시제기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는 거의 2년 넘게 지금 이제 테스트. 뭐 공중급유도 했다고 하고요. 네. 각종 무장 발사도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지금 테스트가 와 있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는 그걸 소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티가 회입니다. 회. 1000회 무사고 비행을 했습니다. 1000회 무사고 비행을 했다는 얘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1000회는 대략 우리가 목표로 한 게 이제 2000회가 좀 넘는
그런 시험 비행을 해야 되는데 예. 대략 50%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 테스트 비행에 이제 반환점을 돈 거네요. 반환점을 돈 것이고 그동안에는 지금 2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0%뿐이 못했는데 예. 이제는 그동안의 그 초기 항공기 건전성 예. 그러니까 뜨고 내리면서 뭐 잦은 결함이 없거나 뭐 어떤 크리티컬한 결함이 없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 시험 비행 항공기가 좋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하루에 한 지금 시험 비행기가 6대가 있는데 네. 과거에는 뭐 2소티, 4소티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8소티, 10소티 이렇게 해서 지금 막 늘려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그러한 안정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 9월에는 시제기 2대가 서산 비행장으로 가서 4대는 사천 비행장에서 하고 2대는 서산 비행장에서 나눠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사천 비행장은 거기는 훈련 비행장입니다. 예. 조종사를 양성시키는 비행장이기 때문에 네. 비행 트래픽이 대단히 많습니다. 계속 뜨고 내리고, 네, 뜨고 내리고 하고 거기다가 민항기까지 또 착륙하고 그다음에 그 훈련 비행기가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은 이제 고속의 제트 비행기고 훈련 비행기는 프로펠러 비행기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저희는 그 이착륙 장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비행장 부근에 오게 되면 이게 통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속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을 좀 많이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완전 안정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서산은 F-16을 운영하는 비행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서 2대 이쪽은 4대 해가지고 좀 더 그 속도를 올릴 그럴 예정이고 더 많이 뜨고 내리게. 네. 그러니까 시험 비행에 대한 어떤 그 진도를 빨리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바등갑 비행, 공중 급유, 뭐 무장 발사, 초음속 비행 이런 거 등등을 했는데 이번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거는 어떤 특정 고도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주로 임무 고도인 10,000에서 11,000피트에서 먼저 그걸 했고 그 다음은 고도도 낮춰서 그러한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고도를 좀 더 높여서 그러한 비행을 해서 전 영역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동시에 이제 항공 전자 장비 특히 뭐 레이더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전 장비 이런 것들의 성능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고도화 돼가는 그러한 단계고 내년 연말쯤 되면 군 운영성 평가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항공기의 기능을 평가하는 그러한 시험 비행이 될 텐데 마지막 이 시험 평가의 꽃은 운영성 평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실제 작전을 하는 겁니다. 실전 배치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군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어떤 상태로 어떤 임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한 형태로 실제 운영을 해보고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5년에 그걸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고 26년이 실전 배치라고 하더라고요. 26년 이제 후반기. 그러니까 26년 6월 말까지가 시험 평가가 끝나고 벌써 이제 금년 6월인가요? 그 양산 계약 20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통상 2년에 걸쳐서 이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6년 후반기 정도 되면 이제 실제로 그 블럭1 항공기들이 나와서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KF-21은 F5, F4를 대체하기 위한 전력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배치되어 있던 그 기지들 거기는 제가 탔던 F5는 상당히 적은 비행기거든요. 작죠. 조금 덩치가. 작습니다. 그래서 경락고에 KF-21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경락고 이런 공사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등등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 공사까지도 시설 공사 및 그다음에 정비하기 위한 경락고 설치 이런 공사들도 같이 지금 진행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26년 하반기 정도로 그렇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실전 배치되면 기존에 있던 F-35A도 있고 네네. F-15K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랑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선적인 거는 F5와 F4 요 항공기들이 없어지니까 네. 그동안에 이 친구들이 맡고 있던 임무를 이제 KF-21이 담당을 하거나 어떤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임무라는 것은 뭐냐면 대표님 이제 프리-ATO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리-ATO라는 것은 제가 약자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프리-포지션드 에어 태스킹 오더라는 겁니다. 더 어려운데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 땅 터지면은 그때 뭔가 계획을 준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비행기 같으면은 어디 가서 무슨 임무를 해라라는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미 간에 북한의 항공기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다 선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어느 것은 뭐 에이테크스 같은 그런 것들로 공격을 하고 어느 것은 항공기로 공격한다. 그리고 그 표적은 고도로 그 강화된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공격할 때는 뭐 F5 같으면은 4대가 들어가야 된다. 뭐 F-15가 들어가면 뭐 2대만 들어가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약간 그거는 이제 쏜데 또 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정확도, 폭탄의 정확도. F5 같은 경우는 오래된 그 장기 취역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 정밀한 폭탄을 못 쏩니다. 소위 GPS가 달려 있는 폭탄을 못 쏩니다. 그러나 F-15 같은 경우는 무거우면서 GPS 혹은 레이저 가이드밤을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중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전 72시간, 그러니까 3일 동안의 임무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거의 이제 내비게이션에 즐겨찾기 해놓듯이.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비행대대 누구는 그러니까 누구는 아니죠. 어느 비행단 어느 비행대대는 이런 임무, 저런 임무가 이미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프리-ATO라는 것인데 그러면 F5 그다음에 F4가 점차 도태되면서 도태는 아니고 퇴역이 되면서 그 임무를 담당을 해야 되겠죠. KF-21은 F5나 F4 팬텀보다 보다 더 정밀한 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좀 더 줄어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동안에는 F4, F5의 임무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KF-16이라든가 KF-16이라든가 F-15K의 로드가 많이 가해졌다면 그 임무를 좀 더 분담해서 나눠서 갖는다든가 이런 조절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초전 3일은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매일매일 그런 에어 태스킹 오다가 이제 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F-16 혹은 F-15와 합동작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합동작전이. 왜냐하면 각 그 공중 전력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F-15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로 무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고 F-35 같은 경우는 은밀하게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따라서 임무가 부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한 항공기만 들어가서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임무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계획하에 착착착착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그 KF-21은 그럼 작전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컴퓨터 화면을 좀 잠깐 보시면 재원이네요. 네, 이게 재원인데요. 저기에 보시면 항속거리가 2,900km입니다. 항속거리가 2,900km인데 저 항속거리는 뭐냐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속도로. 예. 우리 저 자동차 보면은 정속 주행이면서 최적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최대 거리거든요. 연비 주행.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제가 보니까 베이징까지 북경까지가 대략 950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쿄가 한 대략 1150km? 뭐 그 정도 되니까 거기는 남는. 뭐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저 항속거리가 작전 반경은 아닙니다. 작전 반경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작전 범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전 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임무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반경을 그려놓는 게 작전 반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공군이 우리 공군이 이미 이 항공기를 개발하기 전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공대지 임무 같은 경우는 떠서 고도 얼마로 가다가 적진 타겟으로부터 뭐 몇 킬로 전방에서는 고도 적어도 얼마로 침투하다가 어디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뭐 때리고 공격을 하고 다시 내려와서 저고도로 탈출하다가 다시 들어온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고도로 가고 저고도로 가고 무장은 뭘 달고 요거에 따라서 연료 소모율이 틀려지거든요. 그게 연료 소모율이 다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고도로 가게 되면 저고도 고속으로 가게 되면 연료 소모율이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갈 때 무장을 많이 달게 되니까 더더욱이 연료 소모율이 많아지죠. 그리고 무장을 투하하고 돌아올 때는 또 가벼우니까 연료 소모율이 좀 적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그러면서 작전 반경은 얼마를 유지해라라고 군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게 개발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공대공 임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떠서 어디 가서 아까 말씀드린 전투 초계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기를 만나면 뭐 5분 동안 도구 파이팅을 5분 동안 최대 출력으로 도구 파이팅을 하다가 그때 귀환한다. 뭐 이런 어떤 저희는 그걸 미션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임무 어떤 그 시나리오를 저희한테 주거든요. 네. 개발자들한테.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항공기를 개발을 할 때 그런 작전 행동 반경에 맞게 내부 연료도 장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연료 소모율도 거기에 맞게 유지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KF-21은 그러한 미션 프로파일을 다 적용을 해도 한반도 정역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런 말씀만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전투기는 공대지 임무를 띠고 가죠. 네네. 어떻게 뭐 이제 지상군을 도와준다라든지 어디를 폭격을 한다라든지. 네. 근데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적기를 만났을 때 공대공 도구 파이팅이 붙는 건데.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기들이 공대공보다는 공대지에 특화돼 이렇게 먼저 만들고 나중에 공대공도 보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걸까요? 우리 KF-21은 어때요? 일단은 항공기는 공대공 무장이 기본입니다. 일단 기본. 네. 그러니까 군인이 총 하나 갖고 있듯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대지 임무로 뜨든 공대공 임무로 뜨든 공대공 미사일은 반드시 갖고 뜹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반드시 갖고 뜨기 때문에 지금 요 보시는 것이 이제 KF-21이 갖고 있는 무장이거든요. 현재. 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공대공 미사일은 요것이 이제 AIM-2000은 네. 독일 딜사에서 개발한 건데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근데 요것은 그 미국의 최강이라는 AIM-9X라는 미사일과 거의 동급입니다. 추력 편향도 되고 거의 전방향에서 쏴도 적기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 미티어 미사일은 뭐 이것도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것은 대략 한 200km 정도까지 갈 수 있고 여기 보이는 요 툭 튀어나온 것이 이제 램제트 엔진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엔진 때문에 거의 끝까지 적기를 추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그 미사일은 저런 것이 없고 그냥
고체 연료만 있거든요. 네. 그 고체 연료가 발사된 다음에 몇 초라고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3, 40초, 1분 이내면은 다 탑니다. 아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초음속 뭐 한 마하 6 내지 7로 날아가다가 나중에는 관성으로 날아가거든요. 아, 네. 관성으로 날아가는데 이 미티어는 요 램제트에서 네.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오. 그 연료가 타는 그것을 조절을 해줍니다. 제트 엔진처럼요? 네. 그래서 거의 그 적기와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게 와. 갑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약물고 쫓아가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 적기가 회피하기는 어려운 그런 미사일이라고 보고 거의 전투기 속도의 서너 배 이상의 속도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요 무장들은 네. 이제 공대지 무장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요. 네. 요 미티어 미사일은 여기 보면 요 배 동체 밑바닥에 4발을 달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AIM-120은 AIM-2000은 맨 좌우 끝에 한 발씩 2발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공대공 임무로 담았된다면 요 미티어 미사일은 요 2번째 그다음에 9번째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티어 6발, AIM-2000 2발 이렇게 8발을 공대공 임무를 위해서는 달고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공대지 폭탄들은 이러한 폭탄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좀 요 뭐 예를 들어서 AGM-56 같은 경우는 GPS 및 레이저 가이드가 다 되는 그런 폭탄입니다. 그래서 2,000파운드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폭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날개에 달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GBU 39라는 요거는 250파운드 작은 폭탄인데 활공 폭탄이거든요. 소위 그 약어로 다는 SDB라는 Small Diameter Bomb. 그래서 SDB라는 보잉사에서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은 요러한 포지션에 하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한 발을 다는 게 아니고 그 딸기송이처럼 저 포도송이처럼 여러 발을 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다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꼭 좋다. 뭐 공대지 능력이 좋으냐, 공대공 능력이 좋으냐. 제 답변은 다 좋다. 왜 그러냐면 공대공 미사일은 반드시 달고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것들을 다 다른 상태고 나머지 것들도 다 레이더 및 레이저를 통해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주 뛰어난 그러한 폭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MK-84, MK-82 같은 경우는 소위 저희가 멍텅구리밤, 덤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어떤 가이드가 되지 않고 그냥 툭 떨어뜨리는 건데 투하형.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서 정확히 산출돼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추적이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히 계산을 해서 떨어뜨리는. 왜 그러냐면 항공기 안에서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컴퓨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람을 측정하는 그런 센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측정들을 다 해서 요 정도 거리에서 떨어뜨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떨어뜨리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50피트 이내 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약간 그런 건 없습니까? 왜 물론 이제 공대지 미사일 가지고 공대공 공격은 안 되겠지만 공대공 미사일로 공대지가 떨어졌을 때 공대공 미사일로 공대지를 공격할 수도 있나요? 제가 이거 에이스 컴뱃에서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 할 수 구태여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AIM-2000은 적외선 레이더입니다. 얘는 적외선 레이더입니다. 이 앞에 시커가 적외선을 추적하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적의 화력 발전소, 적 화력 발전소를 공격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탱크를 뭐 공격을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은 거기서 이 적외선을 많이 뿜고 있다라면 추적은 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특화된 어떤 폭탄보다는 위력은 아마
약할 겁니다.